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져온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남평호 전 민정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굳이 이 민감한 시점에 본인이 직접 밝힌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요. 이걸 최초 보도했던 경기경제신문의 박정명 기자를 지난주에 소환 조사를 했고요. 소환 조사를 끝낸 박 기자가 그 자리에서 그 사이 거론이 됐던 제보자로 거론이 됐던 의원들이 아니고 최측근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뭐 부득이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회견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경위인데요. 왜 검찰이 이 시점에 박정명 기자를 2년 반 수사 개시한 지 이때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 기자가 그냥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최초 제보자가 남평호 실장이라는 것은 좀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온 세상이 이분들의 그 원주민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억울함을 들고 성남시와 의회, 경기도와 의회, 언론, 관청, 검찰, 경찰 소송까지 했고요. 네. 정당을 돌아다니다가 그때 대선 즈음에서 정당 캠프 사무실을 오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경기도의 언론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굉장히 복잡한 이 서류를 남 실장이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그 박 기자에게 넘겨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최초 제보자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대장동이라는 게 그 뒤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9월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거의 뭐 홍수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범죄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게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제는 제보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 강경 지지차 개딸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건 범죄가 아니고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요. 이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특히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박 기자가 보도를 했을 때 경기도청의 관계자들이 박 기자를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건 박 기자 협박은 거의 범죄 수준이고요. 이 남 실장을 도와줬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언론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저는 더 이상 되는 것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경위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로써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다시 손잡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일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저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게요. 남 실장의 존재 자체도 이제 저희도 알게 됐고 최근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알게 됐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도상으로는 전혀 새로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변수는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문자도 넣고 뭐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답할까요? 글쎄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뭐 저는 어저께 이제 처음 이재명 대표의 말을 통해서 들었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만나고 싶으면은 이렇게 띡 문자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상태나 이 단계로 봤을 때는 그 뭐 비서실장이랄지 아니면 그 사이 창구로 썼던 분이 김영진 의원이거든요. 정무조정실장.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닌데 지금 뭔가 지금 뭐 체면이랄까 염치랄까 지난 7월에 있었던 회동이 사실상 결정적이고 그때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진전이 없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무렴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요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 사퇴 통합 비대위 구성 네. 이걸 이제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단이랄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본인의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계속 이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국힘당 상황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한나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천 잡음이 얼마나 민주당 내부에 심합니까? 이런 것들 저런 걸 생각하면 총선 결과를 진정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공천 예비 검증에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 북콘서트가 오늘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의원님도 가시나요? 네, 저도 갑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최성 전 시장은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북콘서트 참석이 어쨌든 최 시장에게 힘도 실어주고 신당의 동력도 일부 받으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최 시장이 뭐 억울한 것은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최 시장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당정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당정 협의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의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당정 협의를 가지고 이 후보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근거가 박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시장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빈발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최 시장 경우하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 경우거든요. 네. 이 경우에 대해서 특히 이낙연 대표가 하여튼 우려와 격려를 함께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성 전 시장처럼 이제 민주당 내 공천 파열음으로 인한 탈당 세력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보세요? 지금 공천이요. 이렇게 공천을 보면은 호남 지역은 정치 계절이 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이지만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계절이 한 내년 1, 2월 정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광주 지역은 8개 지역구인데 민영배 의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7개 지역구에 자객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명단 뜬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광주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자객들이 아주 뭐 횡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벌써 거기는 2월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치의 계절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광주 비슷한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지금 없고요. 이런 공천으로 가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로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강하게 갖고 있죠. 네. 관련되는 사안이긴 한데 이제 민주당 공천 내관이 또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성, 김윤식 전 시장 같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돈봉투 받은 사람보다 더 부적격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돼야 이건 됩니까?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공천 중에 공천 그 자격을 얘기하는 것 중에 분명히 있는데요. 자금 수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이제 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격이 있는데 이 돈봉투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부 판단인데 이건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지켜봤다가 해도 되는 얘기를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바로 그냥 다들 승인을 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이 될 텐데 또 만약에 기소 이후나 아니면은 그 전에 공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운동 과정에서 아주 난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조금 지켜보면서 가도 되는 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이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네. 그 통합 비대위 요구한 건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통합 비대위 요구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잘 소통을 하고 있죠, 이분들은. 그건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요.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신당 창당에 합류한다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지금 뭐 소통을 하는 것이 무슨 뭐 짜고 치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원칙과 상식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인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건 뭐 온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하는 것과 지금 이낙연 대표 하는 것과 무슨 내통이 있다 소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는 많이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선 이낙연 신당 창당 파급력이 이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관측도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뭐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특히 지금 뭐 우리 당에 지금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이건 파급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예측을 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저께 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물었어요. 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 오시라고 왜 제안을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비슷한 거 겪어봐서 이 전 대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경험한 사람 자신이다.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면 다시 심사숙고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실수하신 거고요.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세요? 정치의 세계에서 뭐 연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섣부른 얘기인데요. 정치의 세계에서는 제로도 없고 100%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50대 50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예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떤 분열적 요소다 이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라든지 신당 창당 이걸 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전 대표를 뭐 좀 당장 만나서 이렇게 손잡는데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당 측의 핵심 인사는 30대 30, 39도 이게 지금 3분이 돼 있잖아요. 예. 여당 지지 30, 야당 지지 30 그리고 진영이 없는 무당파 30을 해서 여당 쪽은 35만 끌어오면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에 대해서 뭘 좀 눈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30 플러스 알파 40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이 3분계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행보를 며칠 동안 지켜보면은 열심히 무슨 막 크게 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행보는 엿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낙연 신당 파급력 더 지켜봐야 된다. 그건 모르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준석 신당 파급력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30, 30에서 30 나머지 있는 이 중간층 내지는 양당에 신물이 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쪼개서 가져갈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층을 좀 외연 확장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수락 연설에 이어서 첫 출근 때도 그렇고 연일 이재명 대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일 일건주의로 작심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죠. 아마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흠이 많은 야당 대표를 하루에 한 건씩 저렇게 효과적으로 아주 날쌘 그리고 날선 뭐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도 약간 이거 좀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일 일건주의는 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여권은 35 이상만 받으면 이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1%라도 주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기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예고된 날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이르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 이제 예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상견례인데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이 이 상상이 돼요. 이 그림이 민주당한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예의를 차리면서 그러나 뼈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대표의 대응도 그렇고요. 이게 이 그림이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틀림없이 뭐 이제 나이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그 지금 일일 일건주의로 하는 거에서 면전에서 상당히 아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잘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이걸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의문의 일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상견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장관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그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뭐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불출마는 뭐 현명한 선택을 한 거고요. 공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공천은 뭐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간다고 그랬으면은 그 또 지질한 질문들 후속 질문들이 따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인 게 선거에서 이기면 총리로 가고 지면 장관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한 장관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요. 공천 아마 좀 피바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현재 형국으로는 그 여당에 비해서 야당이 뭐 혁신 경쟁이랄까 이게 좀 스타트가 늦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나땡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광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미래의 민주당의 공천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국민들 눈앞에 예쁘게 보일 리가 없어요. 지금 국민 눈앞에 지금 예쁘게 보여도 굉장히 선거가 쉽지 않은 판인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런 모습을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수도권에서 연출이 된다면 수도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땡만 외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혁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대표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공천 다 하고 하겠다. 이건 저는 늦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마나한 조치가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계획 궁금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세요? 지금 이런 민주당과 이런 대표에게 제가 공천을 부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나 공천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